가지 이제 코멘트는 내가 지난 시간에 분해능에 대해서는 내가 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회절 격자가 이제 있으면은 먼저 이런 식으로 쭉 무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해능이 크다고 하는 거는 요게 굉장히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만큼 좁으냐, 이 피크가 얼마나 좁으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약간 다른 어떤 그 람다 값을 갖는 파장이 들어왔을 때에 이건 이제 이 주위에서 그 옆에 이게 중앙 뭐 한 개 이제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데서 이제 피크를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가 얼마나 잘 분리를 해내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분해능인데, 그 분해능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분산인데요. 분산이 뭐냐면은 d 시타 d 람다였죠. 그렇죠? 주어진 람다가 조금 차이가 날 때에 얼마만큼의 이 각이 벌어지나, 얼마만큼 이 디스턴스가 벌어지느냐 하는 게 그게 이제 분산인데,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얼마만큼 더 좁으냐, 그걸 갖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능의 그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겨우 이제 차이를 분리를 해낼 수 있는 델타 람다, 이 파장의 차이를 갖다가 델타 람다라고 그랬을 때에 두 개의 람다와 람다 프라임의 중간값 정도를 갖다가 람다 바라고 그러면은 그 분리된 람다와 람다, 겨우 분리될 수 있는 람다 1, 람다 2, 그거를 갖다 다시 말해서 요게 람다 1이고 요게 람다 2고 요게 겨우 분리될 수 있을 정도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이제 이 값이 얼마냐.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분해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오늘 뭐 양자역학을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총 격자 수에 비례를 해요. 격자의 이빨의 수예요. 이빨의 수를 n이라고 그러면 그 n에 비례하고 몇 번째의 문이냐에 따라서, 여기냐 그 다음이냐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n 곱하기 m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명 간단한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절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구멍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에 회절 무늬의 크기가 커진다. 이 이야기를 죽어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를 A라고 했을 때에 이놈의 회절 무늬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이게 A 분질 람다다 하는 사실을, 이거를 갖다가 파티클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것이 uncertainty principle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코멘트 리뷰하고 오늘은 양자 물리를 들어가겠어요. 챕터로는 우리가 챕터 35인가요? 34인가요? 34 양자 물리를 시작을 하겠어요. 교과서에 흑체 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흑체 복사를 공부를 하다가 이 양자 물리,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체 복사를 갖다가 웬만큼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으면은 그 퀀타이제이션이 왜 나왔느냐에 대한 그 이 얘기를 갖다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흑체 복사의 이야기는 내가 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나중에 있으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 플러스 알파만큼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양자역학을 갖다가 배우는 데에는 흑체 복사는 사실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에 관한 이야기는 뒤로 넘기겠어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광전 효과예요. 광전 효과. 그리고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장하는 바가 빛이 입자다 하는 거예요. 빛은 입자다. 빛은 입자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 뭘 했냐면은 빛의 어떤 그 간섭성과 회절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강조한 게 빛은 웨이브라고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놓고서 완전히 그렇게 사람을 설득시켜 놓고 나서 또 이제 오늘 빛은 입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자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이 역사적으로 한 200년간 사람들을 처음에 이제 뉴턴이 이야기한 다음에 뭐 뉴턴과 허유건스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18세기, 19세기 와가지고 프레넬이 완전히 이제 빛은 파동이라고 완전히 활용점정점을 찍었다고요. 그림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그렇죠? 동전의 그림자 가운데에 밝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빛의 직진성 가지고는, 즉 입자설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빛의 어떤 그 웨이브 프로퍼티가 이제 확립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 쓴 것이 1905년입니다. 1905년에 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다시 리뷰를 해봐요. 현상이 뭐냐? 현상은 뭐냐면 금속이에요. 이게 금속에 빛을 쬐더니 전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전자. 빛을 쬐었더니 전자가 나오더라. 그게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 중에 어떤 면이 굉장히 파라독시컬 했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는 뭐냐면 이상하게 답부터 이야기를 하죠. 우선 빛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측정을 해요. 어떻게 재느냐 하는 것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쟀더니 이것이 빛의 광량에는 무관해요. 우선 광량에 무관한 intensity independent한 이게 2분의 1 mv 제곱, 즉 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빛의 광량에 무관하더라. intensity independent 하다는 게 첫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게 디펜더 해서는 안 될 것에 또 디펜드 합니다. 이게 뭐냐면 프리퀀시에 디펜드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봤을 때에 이 전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가 금속에 속박되어 있는데 빛을 치면 빛이 뭐냐면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누가 흔드는 거냐면 이 빛은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이기 때문에 이 엘렉트릭 필드가, 빛이 가지고 있는 엘렉트릭 필드가 전자를 갖다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렉트릭 필드가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하고 똑같은 프리퀀시를 갖다가 전자가 또 이제 내겠지만 하여튼 여기 이제 그 빛에 의해서 심하게 이제 킥을 하면 엘렉트릭 필드가 강하니까 자기는 또 이제 엘렉트릭 필드에
스퀘어에 비례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서 얘가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뭐예요? 엘렉트릭 필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렝스. E 스퀘어, E의 제곱이 인텐시티죠, 그렇죠? 빛의 광량에 비례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나와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한테 준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인텐시나 혹은 엘렉트릭 필드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인텐시티에 뭐라고요? 무관하다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뭐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개수는 이게 광량에 비례를 해요. 개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해가 가는 이제 면이에요. 광량,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는 빛의 광량에 비례를 하는데 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무관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인텐시티에 무관하더라. 그리고 프리퀀시의 고전 이제 전자기학에 의하면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디펜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의 어떤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못 미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를 킥하는 게 엘렉트릭 필드란 말이에요. 엘렉트릭 필드는 프리퀀시 디펜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해봤더니 하여튼 이런 리니어한 관계가 나왔어요. 프리퀀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둘 다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혹시 누가 설명해 볼 사람 있나요? 빛의 입자설이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그러면? 빛이 양자가 되기 때문에. 광량이 센 건 입자가 많은 거는. 광 어떻게요? 광량이 세다는 게 입자가 많다는 의미니까. 아니 그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러니까 빛이 양자가 중위를 가져 일정 에너지 중위를 가져야지 전자를 킥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얘는 꼭 일정한 에너지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원자 내에 갇혀 있는 전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금속 전체에 갇혀 있는 금속 내에 있는 자유전자가 얘한테 채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요. 얘는. 다 먹어도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근데 지금 퀘션이 뭐예요? 왜 빛의 입자설이 진동수 디펜던스나 인텐시티 인디펜던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퀘션이에요. 저기 주어진 에너지가 일함수 이상 어떻게? 일함수 이상의 에너지가 가해져야 전자가 태어나는 일함수 이상의 에너지, 누구의 에너지가? 빛이 광자. 광량.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광자 5개가 한꺼번에 뭐 모여가지고 하면은 뭐가 잘못인가요?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광자가 뭐 여기 있는 놈을 갖다가 하나 치면 협력해가지고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인텐시가 충분히 크면 빛의 알갱이의 개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를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이제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아인슈타인 생각은 뭐냐면은 여기에 빛이 이렇게 앰플리튜드를 가진 파동으로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뭐예요? 이게 파티클의 군단이 지금 오는 거라고요. 파티클이 군단이 와가지고 이 많은 군단들 중에서 이놈을 치는 것은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한 놈만이 얘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놈이 얘를 뭐 이미 치려고 그러면은 뭐 어디 뭐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혹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빛과 전자의 인터랙션에 있어서 에센스는 뭐냐 하면은 광자 한 개가 전자 한 개를 친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광량자설의 핵심적인 가정이면서 아이디어예요. 광자 한 개가 전자 한 개를 친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빛의 인텐시티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광자의 수지, 광자의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텐시티 인디펜던스는 이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1번을 설명하는 거고, 2번을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프리퀀시에 비례한다고 비례를 하면,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E는 뭐예요? 프리퀀시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H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지, 얘가 만약에 엘렉트론한테 에너지를 다 주어서 엘렉트론이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왜 이걸 뭐냐 하면은 워크 펑션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가 되기 전에는 전자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F0는 뭐냐? 그건 뭐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엘렉트론이 보통 이렇게 못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포텐셜 우물에 잡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뭔가 좀 세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석금을 이제 주고 나오는 거예요. 혹은 뭐 탈옥비라고 해야 될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탈옥비를 갖다가 W라고 그러면은 W를 갖다가 프리퀀시의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HF0라고 쓰면은 이건 어떤 지불해야 할 어떤 돈인데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를 프리퀀시 단위로 다시 표시한 거에 불과해요. F0는 실제 어떤 프리퀀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HF라고 하는 광자의 에너지에서 탈옥비를 지불을 하고 나면은 이게 2분의 1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1번, 2번. 이게 이 광량자설에 뭐냐면 이 두 개의 어썸션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광량자설이 이 두 개의 미스테리를 해결을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을 때는 뭐 상대론 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이 광량자설 하나 가지고서 결국 뭐예요? 이 죽었던 빛의 입자설이 다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누굴 놀리냐고 물을 텐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빛이 사람을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고요. 200년 동안 열심히 파동설이 맞다고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해서 다 완전히 컨빈스가 됐을 때 웨이브를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190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아인슈타인은 뭐 정말 무명의 젊은 25살의 청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금방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믿잖아요. 오소리티라는 게 좀 있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컨빈스 시킨 건 뭐냐면은 컴프턴 효과예요. 컴프턴 스캐터링. 컴프턴 스캐터링 얘기인데 이거는 이건 뭐예요? 컴퓨터 스캐터링은 빛과 전자의 스캐터링이에요. 빛이 전자를 갖다 쳐서 뭐예요? 새로운 빛이 빛이 스캐터드 된 빛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전자도 어디로 가겠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뭐 고전적으로도 스캐터링은 일어나요. 아까처럼 똑같은 얘기죠. 뭐예요? 빛이 전자를 흔들어서, 그렇죠? 전자가 흔들리면 전자는 가속을 갖고 하여튼 뭐 운동을 하고 가속을 하는 전자는 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가속도만큼 빛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얘가 어떤 F의 프리퀀시로 얘를 흔들어 주면 얘가 에미트하는 파동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F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F가 다르다는 게 첫 번째 일이야. 그러니까 고전 전자기에서는 프리퀀시가 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프리퀀시 체인지. 이 프리퀀시 체인지를 고전역학은 설명할 수 없어요. 고전 전자기학은 프리퀀시 체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결정판인데, 아인슈타인 말대로 들어오는 이게 여기 뭐 많이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지만 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요놈을 치는 것, 그거는 뭐예요? 딱 한 놈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광자가 어떤 한 광자가 요놈을 쳤다. 그래서 그것만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에 실제로 이 광자를 갖다가 HF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모멘텀이 뭐냐면 C분의 E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파티클로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놈하고 이놈의 운동량과 뭐예요? 에너지를 갖다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프리퀀시가 에너지가 변할 테니까 이놈의 에너지가 변할 테니까 프리퀀시가 변할 것이고 프리퀀시가 변하니까 파장도 변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파장의 변화를 갖다가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이걸 갖다가 입자로 가정을 하고 계산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해요. 아주 수학적으로. 여기서는 뭐 그냥 거의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도입한 거에 불과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모든 어떤 디테일이, 중요한 게 디테일이에요. 모든 디테일이 다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 들어오는 이 라인에 대한 요놈이 각을 갖다가 시타라고 그러면은 델타 람다가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가 델타 람다가 람다의 체인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mc분의 h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시타가 시타가 0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간다는 소리는 스캐터링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프리퀀시 변화가 1 빼기 1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1로 가는 놈에는 없어요. 오케이? 제일 큰 건 언제 제일 크냐? 델타 람다가 제일 큰 거는 코사인 시타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Right? 그러니까 뒤로 백하는 수가 있으면 그때 이제 제일 큰 거예요. Right?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시타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얼마나 체인지 하는가가 이게 뭐냐면 컴퓨턴 스캐터링의 파티클 해석에 주는 결과예요. 프리딕션이라고 이게. 오케이?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방향, 나오는 각을 재고, 델타 람다를 재고, 그러면은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이제 델타 람다를 실제로 플롯을 해보면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실험으로 보면은 어떤 그 모드 오브 메가니티드 디프런트한 어떤 컨빈싱 어떤 리절트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입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입자의 정의가 뭐냐? 네. 입자의 정의가 뭔지 나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 웨이브의 작은 한 개의 컴포넌트를 입자라고 인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입자라고 하면 딱 포인트처럼 생긴 거. 그게 입자야. 이젠 뭐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입자가 뭔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입자성을 고려했을 때 그 저걸 쓴 거잖아요. E는 HF하고 P는 C분의 1이라는 걸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운동량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질량이 없는 입자의 운동량을 생각한다는 게 좀 Good. 헷갈려서. Good. Very good.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 아니에요. 요거는 근데 항상 내가 사실은 언급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광은 뭐예요? 빛바람개비 이야기하면서 그렇잖아요. 바람개비가 있는데 여기다 빛을 비추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광은 뭐예요? 모멘텀을 실어 나간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썼습니까? 번치 오브 웨이브에 빛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렇잖아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에너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티클 한 개 한 개에도 이런 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의해서 힘이 존재하는 걸 알았으니까 거기서 모멘텀이 있고 그 모멘텀하고 에너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웨이브 미케닉스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렇죠? 막스웰 이론에 의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티클 한 개 한 개에도 이런 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파티클이 어떤 로컬라이즈된 파티클이냐, 빛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뭐 파켓처럼 생긴 게 요게 파티클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파티클이 아니에요. 파티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서 사실은 이런 어떤 거 코렐레이트된 스테이트를 웨이브 파켓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건 오늘날의 물리학에서 이렇게 파켓 모양으로 생긴 것은 입자라고 안 그래요. 펀다멘탈한 입자가 아닙니다. 펀다멘탈한 입자는 오히려 그런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플레인 웨이브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도를 한번 해오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이건 뭘 쓰는 거냐 하면은 두 개를 써요. 물론 교과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뭐 여기서 해봐야 시간 낭비. 근데 이게 운동량,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처음에는 에너지는 뭐만 있었습니까? 빛의 에너지만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 빛의 에너지와 이놈의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E 오브 모멘텀 보존 법칙은 뭐예요? 처음에 이것이 C분의 2만큼 있었어요. 그렇죠? C분의 2만큼 와가지고
C분의 E'만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모멘텀은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은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지금 X 컴포넌트는 이거에 이건 뭐예요? 이놈의 전체의 모멘텀일 테니까 이놈의 코사인 시타, 그 다음에 플러스 그냥 P 오브 E의 나머지 파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을 두 개를 모멘텀으로부터 식을 두 개를 세우고 에너지로부터 식을 한 개를 세워서 이 람다가 이렇게 델타 람다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써오세요.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스캐터링에 이르려면 드디어 사람들은 뭐예요? 빛은 입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또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빛은 뭐예요? 이중성을 가진다.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을 가진다. 여기로부터 이제 어떤 그 영감을 받은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드브로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빛이 이중성을 가지면 그러면 물질도 이중성을 가지면 어떠냐? 너도 하는데 난 왜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빛도 입자성을 갖는다면 그렇죠? 엘렉트론도 파동성을 갖는 게 무슨 무리가 있냐? 그러면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입자가 그러니까 전자가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건 파티클이죠, 그렇죠? 전자가 파동성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동성이면 일단 뭐를 가져야 됩니까? 파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을 어떻게 어사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자라고 그러면은 일단 위치가 있어야 되고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혹은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속도는 equivalently 모멘텀이에요. 그러면 입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엘렉트론으로부터 어떻게 파동성을 갖다가 어사인하냐? 여기다가 어떻게 파동성을 주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베끼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썼냐면은 E가 HF고 그 다음에 P는 C분의 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는 C분의 HF예요. 그렇죠? 근데 프리퀀시는 람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람다분의 람다분의 뭐예요? C예요. 그렇잖아요. 프리퀀시는 람다분의 C라고. 그러니까 빛의 경우에는 뭐가 성립하냐 하면은 H 오브 람다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서는 빛의 파동으로부터 모멘텀을 얻었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요. 여기서는 모멘텀으로부터 람다를 얻죠. 반대로. 그래서 아인슈타인 뒤집게요. 철저하게 이거는 드브로이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 베끼기, 아인슈타인 뒤집기입니다. 그래서 람다는 뭐예요? 여기서 P분의 H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러니까 모멘텀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이게 이제 이 h가 얼만큼 작은 숫자냐 하면은 이게 얼만큼 작은 줄 알아요? 이게 6.6 곱하기 한 10에 중요한 게 오드로 오메가T가 10에 몇 승? 마이너스 34승. h의 크기가 얼마만큼? h가 6.623인가? 6.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예요. 단위가. MKS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기 때문에 람다가 웬만큼, 그러니까 모멘텀이 웬만하면 람다는 엄청나게 작을 거 아니에요. 람다는 h에 비례하니까 엄청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람다는 파동성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보통 안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빗방울이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보통 계산을 해보면 어림턱도 없어요. 너무 물론 뭐 사람을 가지고 계산하면 당연히 그럴 거고 사람 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람다가 모멘텀이 지금 내가 뭐 예를 천천히 걸어간다고 해도 오드 오브 미터일 거 아니에요. 1m per second고 내가 나 자신의 associated 된 모멘텀이 얼마만큼이냐면은 P는 M이 얼마예요? 내가 한 60kg 된다고 그러고 100kg이라고 그래도 아니 60kg이라고 그러고 V는 뭐냐면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봐줍시다. 100이 뚱뚱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니까 이게 P가 100이면요 100분의 10의 마이너스 34 해봐야 이건 6.6은 10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그래도 10의 마이너스 35승이에요. 길이로 따지면 미터라고요. 10의 마이너스 35승. 그러면은 람다가 얼마예요? 나 자신의 람다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호미터보다 더 작아요. 이건 뭐 그냥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그러므로 나하고 나의 운동과 나의 존재에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다. 네. 전자가 파동성을 갖는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입자가 파동성을 갖는다는 것과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도 파동성을 갖는데 파동이 너무 작아가지고 관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의 거시적인 입자나 거시적인 물체는 그러니까 뭐 빗방울이 작아 보니 나보다 얼마나 작겠습니까? 나의 뭐 10만 분의 1보다 크다 한다. 10만 배 예를 작다 하더라도 10만 배 작은 매스가 10만 배 작으면은 어떻게 돼? MV니까 람다는 10만 배 큰 거 아니에요. 10만 배 커봐야 상대가 안 된다고요. 보통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10의 20승배 예를 들어서 가볍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엘렉트론은 어떠냐 하면은 엘렉트론은 이게 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은 엘렉트론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엘렉트론 같으면은 P가 이제 MV인데 V는 빛의 속도의 한 뭐 100분의 1 정도라고 하고 원자 안에서 그 정도 빨라요. 그 다음에 M은 대충 얼마입니까 이게? 10에 마이너스 한 30성 정도 돼요. 30성 킬로그램. 앞에 있는 숫자는 나도 아니니까 여러분도 외울 필요 없어요. 오케이? 10의 마이너스 30성 킬로그램. 그 다음에 V는 얼마? V는 빛의 C의 얼마?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 그쵸? 그러니까 대충 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이에요. P가. right? 그러니까 22개를 캔슬시키고는 여기서 H가 10의 마이너스 34승인데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22승을 캔슬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 되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한 12승 미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엘렉트론 같으면은.
10-12 12승미터. 나무. 그래? 그러면은 10에 12승 이게 그러면 0.01 옹거스트롬이에요. 이 정도도 이건 관찰하기 힘들어요. 엘렉트론도 따라서.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엘렉트론은 관찰하기는 힘든데 너무 내가 심하게 프락시메이션을 했나? 네? 일렉트론이 빛의 여기 6을 안 곱했고 일렉트론이 빛의 속도로 이긴다고 가정하는 거죠. 단위까지. 가만 있어봐. 빛의 속도의 1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되지? 10의 6승. 24요. 8승이 아니라 이게 6승 아니에요. 24승.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24승. 그러면 10승. 됐네 그러면. 이건 이 정도면 근데 이 정도 이게 뭐냐면 1옹거스트롬이네요. 1옹거스트롬. 이 정도면 돼요. 왜냐하면 1옹거스트롬의 격자는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브라그 스캐터링 하면서 뭘 했어요? 보통의 결정 구조의 격자. 그렇잖아요. 결정이 있으면 이 오드가 뭐예요? 1옹거스트롬 정도 된다고요. 결정 구조의. 그러니까 엘렉트론을 갖다가 마치 X선처럼, X선 이게 디프렉션 실험하는 것처럼 X선 대신에 뭘 보내면 돼요? 전자를 갖다 전자빔을 보내는 거예요. 전자빔을. 그럼 전자빔을 보내면 이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를 줘야 되느냐 하면은 회절무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때릴 수 있는 금판을 갖다가 이제 전자를 갖다 디텍트 할 수 있는 금판을 넣고 여기에 회절무늬가 만들어지면 이게 뭐예요? 파동성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하면은 데이비슨과 점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엑스레이 가지고 브라그 스캐터링 해가지고 이제 결정 구조를 갖다가 디터민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드브로이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죠. 그렇지만 아이디어 자체를 따지고 보면 아인슈타인 뒤집기였어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입자도 파동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교수님, 그게요. 네. 원자 내 빛의 속도의 100분의 1 속도를 가진 전자가 그 전자 자체의 질량으로 가진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저 정도 람다를 갖는 파동성을 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저 격자 내에서 그걸 관찰하는 과정이 좀 실험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엘렉트론이 이 정도의 이제 뭐 100분의 1 빛의 속도를 가지는 그런 엘렉트론을 가속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옹거스트롬 정도의 파장을 갖는 엘렉트론을 갖다가 만들면 이 실험 할 수 있잖아요. 그 실험이 어떤 과정인지, 그러니까 그 파장을 갖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 입자가 그럼 그걸 어떻게 저 결정 격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엑스레이를 쏘면 결정 격자에다가 엑스레이를 쏘면 다른 게 아니라 수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스크린에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격자 구조를 닮은 점들이, 밝은 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쏘는 거예요? 전자빔을 쏘는 거라니까. 전자를 음극선관을 이제 뭐 해가지고서 필라멘트에서 가열을 해서 전자를 갖다가 내보내고 여기다가 뭐예요?
볼티지를 줘가지고 얼마만큼요? 약 한 1킬로 1000볼트 정도의 볼티지를 그려줘요. 그러면은 1000볼트면은 1000볼트를 걸면 이놈이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될 거냐면 1000 그러니까 1000 엘렉트론 볼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0 엘렉트론 볼트의 전자는 뭐냐면 대충 이 정도의 파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자빔을 여기다가 쏴 그냥 마구마구 쏴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이 뭐 반사, 어떤 놈은 그냥 가고 어떤 놈은 반사해가지고 스캐터링 해가지고 일로 가가지고 금판에다가 뭐예요? 형광판에다가 뭐를 만들 팍팍 찍을 거 아닙니까? 전자를 갖다가. 그럼 이 전자 이 찍은 걸 보고 형광판에 전자가 몇 개 도달했는지를 보면 마치 빛처럼 그렇죠. 마치 엑서선처럼 와서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이런 식으로 회절무늬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응? 마치 빛처럼 바로 그게 에센스예요. 전자가 아니라도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 물질이면은 한 옴스트롱이나 아니면 파장 단위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MV 분지 H인데 일단 이게 말이 되려고 그러면은 V의 레인지는 뭐 해봐야 뭐 속도를 아주 느리게 한다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매스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엘렉트론처럼 매스가 작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은 여기에 1000분의 그러니까 엘렉트론보다 2000배 무거우면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0배 무거우면 V를 갖다가 2000분의 1만큼 짧게 해야 그러니까 작게 해야 다시 말해서 더 느리게 해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런 그 디프렉션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자 가지고도 비슷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중성자 빔을 가지고서 엘렉트론하고 중성자는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나 밖에? 그러니까 중성자는 뭐가 좋은가요? 전자보다. 전자기력의 영향. 그렇죠. 전자기력에 영향을 안 받는다. 전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투과력이 좋아요. 전자가 왜 튕겨나갈까요? 물질에? 전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성자는 전하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투과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나 뭐 이런 금속 안에 생긴 크랙 같은 거를 디텍트 하는데 중성자 빔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기술이고 이게 이런 게 또 굉장한 그 기업체를 만들고 그래요. 이 단순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중성자는 뭘로 가속시켜요? good question. 이제 그거는 중성자를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하는 것도 이제 뭐 질문이 되고 그런 건 이제 중성자를 가속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중성자가 나오도록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퀘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로 내에도 중성자를 갖다가 감속시키는 감속제가 있잖아요. 일단 중성자 같은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핵 분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을 갖다가 뭐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중성자를 만들면 중성자는 대개 상당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문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충분히 감속을 시켜가지고 이만큼의 어떤 옹고스롬 정도의 어떤 물질의 결정 구조의 랭스에 맞는 실험이 가능한 그렇죠? 그런 웨이브랭스를 갖도록 감속시키느냐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디테일한 기술이에요. 뭐 흑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중성자를 갖다가 일단 만든 다음에 뭐 어떻게 감속시켜서 그러니까 뭐 디테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텝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검사할 때에 중성자 빔 가지고 쓴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서 지금 드브로이까지 왔어요. 드브로이까지 왔어.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이게 그냥 바로 그냥 일단 가겠어요. 끝까지. 그래서 데이비슨 저머가 이 드브로이의 어떤 입자의 파동성을 갖다가 검증을 함으로써 이제 빛은 이중성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뭐가 됐어요? 드브로이 와가지고 모든 물질은 이중성을 갖는다. 이중성을 갖는다. 물질은 이중성을 갖는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슈레딩거가 나타나서 퀘션이 뭐였느냐 하면은 슈레딩거의 퀘션은 뭐였느냐 하면은 전자기 파면 우리가 전자기 파동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막스웰 방정식이 있어요. 그렇죠? 막스웰 방정식에 예를 들어 c제곱분의 1의 ddt의 제곱 빼기 뭐 dx의 제곱, 그렇죠? 이런 것이 여기에 엘렉트릭 필드에 걸리면 저러다. 이런 게 뭐냐면 파동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파동은 파동 방정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는 물었어요. 빛은 이런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물질은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물리는 수학을 해야 물리가 되는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정량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물리가 되는 거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응? 자, 그러면 슈레딩거는 뭐냐면 어떤 방정식이 뭐에다 걸려가지고 이게 0이 되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슈레딩거가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의 어떤 파동을 기술하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파동 앰플리튜드. 그래서 푸사이라고 그냥 썼어요. 뭐 쓸 말이 별로 없어서. E라고 뭐 쓴 것도 그렇고, 뭐 A, B, C는 별로 멋이 없었나 봐. 그래서 푸사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그렇게 쓰니까 딴 사람들 다 따라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IH 바의 DDT 이거 대신에 빼기 1차원 같으면은 2m분의 H 바의 제곱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어요. dx의 제곱 이렇게 쓰겠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게 여기에 걸리면 저러다.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슈레딩거는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가 그 다음에 이게 포텐셜이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 Vx를 더해가지고 이런 게 푸사이에 작용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가면서 플러스라고 쓰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는 제로다. 그래서 I가 어떤 거지? I는 뭐냐면 허수의 I예요. 허수요? 예, 허수. 그래서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슈레딩거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슈레딩거가 왜 이런 방정식을 썼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이 방정식을 유도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뉴턴의 제2법칙은 F는 ma를 내가 유도할 수 있나요? 없다고요. 그냥 실험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postulate예요. 그리고 슈레딩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 방정식을 조금 이따가 내가 이걸 설명을 하겠어요. 이 방정식을 써놓고 이걸 이제 지금 1차원에서만 썼잖아요. 네. 근데 슈레딩거는 3차원에서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dx제곱, dy제곱, dg제곱 세 개 더한 게 이거 라플라시안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벡터. 이것도 뭐냐면 x의 위치에, 3차원의 위치에 디펜드하는. 이 방정식을 어디에 적용했느냐면 수소 원자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수소 원자야말로 이제 모든 원자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보호 모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 모델에 적용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당장에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이제 이걸 다음 주 동안 굉장히 이제 1차원적인 간단한 문제에 조금 어플라이를 하고 이제 이런 엑서사이즈를 할 텐데 슈레딩거는 처음부터 그냥 첫 번째 푼 문제가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여러분은 양자역학을 배워서 한 3학년 때나 가야 그 방정식 풀이법을 배워요. 근데 이제 슈레딩거는 처음 푼 문제가 수소 원자였어요. 그랬더니 보호 모델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점을 갖다가 다 극복해주는 그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얻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동력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서 이제 양자역학이 말하자면 완성이 된 거예요. 한쪽 면이. 이건 사실은 반쪽이죠. 그건 뭐냐면 물질의 이중성 중에서 입자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relativistic하게 그러니까 전자는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론적으로 어떻게 이제 기술할 수 있느냐. 이거는 비상대론적인 것인데 상대론적으로 어떻게 이제 기술할 수 있느냐. 이거는 non-relativistic한 건데 이걸 갖다가 상대론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갖다 해결한 사람이 디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장의 끝에 나와요. 그래서 디렉이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반입자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양자역학의 스토리가 이렇게 심플리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완전히 교육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했지만 이 슈레딩거가 이미 나오기 전에 이미 그 하이젠버그가 완전히 다른 행렬역학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 소위 말하는 엑소와 P의 모멘텀의 이런 그 오퍼레이터 랭귀지로서 이런 비가환적인 어떤 대수를 써가지고서 물리를 설명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더 앱스트랙트하고. 그렇지만 물리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어려운 것이 먼저 발견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쉬운 것은 항상 나중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를 이제 쭉 전개를 했는데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근데 그 전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모티베이션이 뭐냐?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사인, 코사인 이런 걸로 기술을 하든지 혹은 이런 플레인 웨이브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I-I 오메가 t. 그렇죠? 이거는
실수분은 코사인, 네. 코스분은 사인.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전자기하학에서는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걸 x로 미분을 하면 이게 뭐 e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x로 미분을 하면 ik가 밑으로 떨어지고 t로 미분하면은 뭐 오메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자기하학에서는 뭐가 성립하느냐면 p하고 e하고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p는 뭐예요? c분의 e 이런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이게 엘렉트릭 필드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엘렉트릭 필드니까 이거는 엘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쓰고 에너지는 E라고 쓰겠어요. 오케이? alright. 자,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즉 그러니까 이게 광자가 한 개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성이에요. 에너지와 모멘텀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그래요. 분산 관계. 자, 그런데 이 식을 여기로부터 얻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P는 2분의 P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조금 다르게 쓰겠습니다. 그래요. P는 2분의 C를 갖다가 얻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는 뭐냐면 람다분의 2파예요. 그렇죠? 근데 P와 따라서 P와 K 사이에는 릴레이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P는 뭐예요? 람다분의 H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람다분의 2파이 분지 H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H 바로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K예요. 이게 웨이브 넘버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H 바 곱하기 K라는 걸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E는 또 이 오메가하고 관계가 되는데 E는 어떻게 하냐면 E는 H 곱하기 F죠. 네. 근데 F하고 오메가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이거는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F예요. 프리퀀시죠. 그렇죠?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써야되니까 2배 곱하고 나눴으니까 2파이 분의 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H 다시 H바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E0의 익스포넨셜에 H바분의 I 이게 PX 마이너스 E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응? 네. K를 H분의 P, 오메가를 H바분의 E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P를 갖다가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X로 미분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dx를 갖다가 2에다 걸면 뭐가 나와요? h바 분지 i 곱하기 p가 나오죠.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p만 얻으려고 그러면은 i 분지 h바를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 곱해주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웨이브에다가 모멘텀을 얻으려면 이걸로 미분을 해줘라. 그렇죠? 교수님 지금 방금 그 식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요? 이걸 갖다 여기다 그려보세요. x로 미분하면 h바 분지 i 곱하기 p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i 분지 h바를 갖다가 곱하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p만 남죠. 마찬가지로 이거 오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t로 미분을 하면은 t로 미분을 하면은 h바분의 i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h바 분지 i 곱하기 2가 나와요. t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2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요? 양변에 i를 곱하고 h바를 곱하면 이게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이 플레인 웨이브에다가 이게 모든 거의 기본이니까 다른 모든 것은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얻으려면 이런 걸 하고 에너지를 얻으려면 이런 걸 이런 걸 걸면 된다. 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P와 E 사이에 이것이 뭐냐면은 C분의 E라는 그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 성립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냐 하면은 이놈과 이놈 이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C를 곱해가지고서 양변에다 C를 갖다 곱해가지고 변변 빼면 오른쪽이 0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왼쪽도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H 바 dt 빼기 I분의 H 바의 dx가 이게 2가 0이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광자의 경우에 대해서 웨이브 이퀘이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걸 광자의 경우에는 이거 i는 뭐냐면 이거 갖다가 그 IH 바를 양변으로 나누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dt 플러스 dx가 이런 게 성립하고 실제로 이것이 이놈이 뭐냐면은 진공에 있어서의 막스웰 방정식 중에 한 개예요. 이게. I는 어디로? 어? I는 어디로 간 거예요? i는 양쪽 여기 i 있으니까 캔슬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슈레딩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 이제 이런 걸 갖다 끝까지 킵하자. P는 이걸로 바꾸고 이거는 이걸로 바꾸자. 그러니까 E하고 E는 뭐예요? 고전적으로 뭐가 성립하냐면 2n분의 P 제곱이 있으면 이런 걸 만족시키는 그런 방정식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어떤 웨이브 앰플리튜드에다가 E는 뭐로 바꿔요? IH 바의 DT로 바꾸고 P는 뭐예요? 2n분의 1에 I분의 H 바의 DX로 바꾸자. 네. 그래서 이게 프리 파티클일 경우에 있어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이게. 오케이? 네.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V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를 써요? V 4 이퀄 0. 이것 빼기 이것을 여기다 걸면 제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방정식이 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봐야 하는 거죠. 해보니까 맞더라가 양자역학의 역사예요. 이거 가지고 지난 거의 90년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모든 리서치의 프론티어 라인이 이 방정식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별로. 에센셜리. 이 방정식의 relativistic generalization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여기서부터 이런 dispersion relation에서부터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드는 이 과정이 맞는 스텝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양자역학의 결과라고요.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이제 에센셜한 것이 uncertainty relation이라는 건데. 교수님. 예. 근데 그 전에요. 넘어가기 전에요. 예. 저쪽에서 저희가 P랑 E가 이런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여기서 광자의 경우에 이래요. 그러니까 광자의 경우로부터 힌트를 얻었던 거죠. P는 어떻게 얻고 E는 어떻게 얻는다. 네. 그러면 저 경우에는 P랑 E의 관계가 새롭게 생기는 거잖아요. 광자의 경우가 아니라 저건.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누가 한 사람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네.
본인 혹은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걸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광자에 대해서 이렇지만 네. 뭐예요? 이게 파티클에 대해서도 입자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과정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이게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걸 갖다가 얻자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P를 I분의 H바 곱하기 dx로 바꾸고 미분 연산자로 바꿨잖아요. 네. P를 연산자로, 에너지도 연산자로 바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방정식이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쓰면 어때요? 2 빼기 저런. 이거를 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 과정하고 여기서부터 이 과정하고는 거의 파랄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디어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justify 하는 과정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림턱도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방정식으로 써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한 개만 나오면 저건 꽝이에요. 근데 수백만 개의 실험을 했는데 단 한 개의 발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슈르딩거 방정식이 너무 잘 맞는다는 데 있어요. 물리는 프린시플을 만들어내는 직업이 물리학자인데 슈르딩거가 만든 게 너무 잘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후배 물리학자들한테는 이건 완전히 디자스터죠 그냥. 비극이에요. 대재앙입니다. 저기 씨를 안 넣은 거 그냥 실수로 안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C 넣어야지. 어딘가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 이 P니까 P는 여기 C 넣어야지. 이거는 끝. 여기 맞았어요. 여기 봐요. P는 이거잖아요. 이게 P 아니에요? 네네네. 어? E는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E니까 C분지 E 해서 C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그 스케치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한 5분 정도 써가지고 시간을 한 5분 정도 써서 uncertainty principle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uncertainty relation. uncertainty relation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이젠버그의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하이젠버그 현미경의 설명은 어떤 설명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충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기에 엘렉트론이 있어요. 근데 엘렉트론은 굉장히 작잖아요. 빛을 쬐면은 이놈이 튕겨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 작다는 성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위치의 불확정성이 있어요. 여기 있는지 몰라. 오케이. 그러면 모멘텀의 불확정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모멘텀의 불확정성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일로 갈지 그러니까 이 빛이 말이에요. 튠 빛이 말이에요. I'm sorry. 튠 빛이 일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가는 이것이 정상적인 모멘텀이라고 이제 들어오는 걸 모멘텀이라고 그러면은 이쪽 방향의 빛의 모멘텀에 이거 어떤 불확정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안 오고
이쪽 방향에 모멘텀의 불확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볼륨각을 알파라고 그러면은 사인 알파가 얼마만큼 될 거냐 하면은 이게 P분지 PX만큼, 델타 PX만큼의 각이 될 거라고요. 네. Right? 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레일리 리졸루션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여기 있느냐 하는 어떤 그 델타 X만큼의 어떤 그 물체를 갖다 식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각이, 그쵸? 이 각이 얼마보다 커야 돼요? 레일리의 각보다는 커야 된다고요. Right? 그 레일리의 각보다 커야 되니까 이 각, 시타가 얼마만큼 이제 커야 되느냐 하면은 레일리의 각이 얼마냐 하면은 이 구경분의 D분지 이게 뭔가요? D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D분지 람다죠. 그렇죠? 시타가 D분지 람다보다는 그래야 뭐냐면 이걸 리졸루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델타 X는 뭐냐 하면은 이 거리를 갖다가 L이라고 그러면은 L 곱하기 시타보다 델타 X는 뭐냐 하면은 L 곱하기 시타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벌어진 각, 이 각이 시타라고 그러면은 시타 곱하기 L만큼 하면 델타 X가 될 거 아니에요. 호의 길이니까. 그러면 델타 X가 뭐냐면 이걸로 주어지는데 시타가 이거보다는 커야 되니까 L 곱하기 람다 오브 D만큼 델타 X가 이거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은 이 델타 X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D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구경이 커야 돼. 근데 이게 크면은 그러니까 델타 X를 줄이려고 그러면 이게 커야 돼. D가 커야 되는데 이게 크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 하면은 모멘텀의 언서텐티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P분지 델타 PX가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사인 알파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러플리. 그렇죠? 2배의 사인 알파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D를 키우면 델타 X를 줄이려고 그러면 D가 커져야 되고 D가 커지면 델타 P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젠버그가 얘기하는 게 이거 둘 다 정확하게 매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델타 X하고 델타 P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P분지 델타 P가 대충 이게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뭡니까? 이게 알파분의 이게 L분지 이것도 L분의 D예요, 결국. L분지 D라고요. L분의 대충 D예요. 2분의 D라고 해야 되지. 2분의 1.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D니까 이게 2배를 하면 이게 2 해서 결국은 L분의 D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2가 있어요? 2가 2분의 1이 어떻게 1이 됐어요? 요게 2분의 1인데 요게 뭐냐면 2분의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분의 이거 혹은 이거분의 이건데 네. P는 1로 갈지 여기서부터 2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되지만 이쪽으로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를 하면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이라고 P분이 델타 P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분의 이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델타 X, 델타 P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P 곱하기 L분지 D가 되는 거고 P 곱하기 L분의 D가 되는 거고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대충 L 곱하기 D분지 람다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두 개를 곱하면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론 다 했지만 D가 크면 이건 좋지만 이건 나쁘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두 개를 곱하면 델타 X, 델타 P가 뭐가 돼요? 이게 P 곱하기 LL 지워지고 DD 지워져서 P 람다만 남아요. P 람다만 남는다고. 그렇죠? 근데 P와 람다는 뭐예요?
P는 람다분의 H예요. 이것은 뭐냐면 H라고요. 그러니까 델타 X와 델타 P의 곱은 항상 오드 오브 H다. 그래서 둘 다 정확하게 매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이 돼요? 네. 이해가 가죠? 여러분은 뭐만 이해하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이거요. 레일리 크라이테리아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자, 그런데 나는 이 아규먼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은 엘렉트론의 어떤 그 불확정성이 엘렉트론의 웨이브 프로퍼티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 하이젠버그의 모든 그 아규먼트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다 빛의 성질로부터 와요. 엘렉트론의 파동성은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뭐냐면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본질을 흐리는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자역학 교과서에서 나는 이걸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럼 전자현미경을 보세요. 전자현미경을 그 전자현미경을 하면 이 셋업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뭐 우선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야기고, 첫 번째는 이 그러니까 전자의 웨이브 프로퍼티가 여기 안 들어갔다. 이게 모든 다 뭐예요? 빛의 웨이브 프로퍼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설명이 뭐냐? 좋은 설명은, 이건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이 설명, 다음과 같은 설명이 좋은 설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uncertainty relation에 대한 이건 뭐냐면 하이젠버그 현미경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디프렉션 얘기, 엘렉트론 디프렉션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빛을 보내면 이게 디프렉션 패턴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디프렉션 실험을 엘렉트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 방향을 갖다 X라고 하죠. 그러면 요 구멍에 이제 이게 전자가 일로 왔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멍의 크기가 곧 뭐의 크기예요? 델타 X예요. 이게 델타 X라고요. A가 델타 X예요. 근데 이 first 이게 크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이게 크기는 결국 뭐를 결정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일로 향하느냐 그게 따라 달라졌다고 입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파동의 성격인데, 파동의 성질을 엘렉트론의 입자적인 용어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게 뭐냐 하면은 요거분의 요게 뭐냐면 이게 델타 P이고 이게 P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하면은 이 first P의 위치가 시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타가. 이 시타가 P분지 델타 P인데,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옛날에 뭘 알아요? A분지 람다라고 그랬잖아요. A분지 람다. 델타 X분의 람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P 람다 그냥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H바예요. 이건 H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델타 X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이게 뭐가 커지는 거예요? 델타 P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커지면 뭐예요? 이게 델타 P가 커지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면 에센스가 뭡니까? 엘렉트론의 파동성이 갖고 있는 파동성을 입자의 용어로 설명을 하면 uncertainty relation이 되는 거예요. 델타 X니 델타 P니 다 이런 건 뭡니까? 전부 입자의 용어라고요. 위치, 모멘텀 이런 것은 다 입자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실험은 뭐를 이야기를 입증해 주는 거냐면은 엘렉트론의 뭐요? 파동성이 uncertainty relation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거보다는 100만 배 더 좋은 설명이에요. 혹은 이해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수업 마치고 내일 맞이하겠어요.